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6일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3일간 일정으로 오늘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냐,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내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도 민심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 인천의 집결에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포함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해 8곳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두 나라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두루 차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정치검찰 문제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며 이번 인사는 능력과 공정의 기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입양해 가정을 꾸리는 비혼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관한 여러 이슈를 짚어보는 월간 유의적 코너, 오늘은 비혼 입양에 대해 알아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 인천의 집결에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서력을 다짐하면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지역 공약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사령탑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인천 계양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지난 대선 패배를 서력하자고 다짐하는 동시에 인천에서 이겨야 다른 지역 승리로 이어진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선거에 참여만 하면,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여당으로 첫 전국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천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계양을 맞수 윤형선 후보까지 참석해 이고문 행보를 견제하면서 인천 지역 현안 공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입법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전기, 철도, 공기업 등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엄포를 놓자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의 주요 공공 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진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이 허위 선동을 통해서 제2의 광우병 사태 그리고 제2의 생태창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 지역 5곳 등 9곳 이상 광역단체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인 호남 3곳과 제주 세종에 추가로 3곳에서 이기면 사실상 승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은 4곳, 민주당은 3곳을 수성하면서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빼앗아 오는 게 목표입니다. 여야 모두 인천에서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건 그만큼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방 권력 주도권을 쥐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잃지 않으려는 뜨거운 선거 경쟁은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2달 전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4년 전 싹쓸이 패배를 당했던 수도권에서 서력을 다짐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엇보다 서울 전문가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문가 대 인천의 실패한 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선거 사령탑으로서 4년 전 민주당이 싹쓸이한 지방의회 의석수도 되찾아와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10명 중에 6명 갖고 일했습니다. 일할 만 낫겠어요? 일할 만 놔두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에만 서울 서부 지역 7곳을 도는 강행군을 펼쳤는데 최근 우세를 점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절대 방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사실상 판가름할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후보들의 합동 유세전으로 선거운동에 막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 지난 4년의 힘들었던 삶을 이제 다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더 나은 삶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전략적 요충지 인천에서는 4년 전 패배 서력에 나선 유정복 후보가 출정식과 함께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 대수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인천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치르게 된 첫 선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면서 지방 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교통 정책을 발표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탄원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새 정부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견제 균형의 필요성이 더욱더 최근 행태를 보면서 제기되고 적어도 송영길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민심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송 후보는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두 번의 서울 시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신규 주택 41만 호 공급 공약에 이어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지원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는 출정식에서부터 일 잘하는 지사에 방점을 찍고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사이 고질적 교통 문제 대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은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공약들 헌신작 버리듯이 깨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GTX 신설하겠다는 거 깨지 않았습니까?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의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몸으로 부딪혀 쓰레기 매립지 종료하기 위해서 뛰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매립지 종료하고 쓰레기 독립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가 도지사로 출사표를 던진 경상남도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여 대표는 경남을 시작으로 양당 독식체제에서 벗어난 지방정부와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 첫날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에서 장관이 된 국무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적극 반박하면서도 일부 질의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데뷔전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집중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걸 문제 삼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끌어들여 곧장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한 장관은 다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지적엔 충분히 새겨들을 만하다고 수긍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혹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녀의 의대 입시 비리 의혹 있는 분이 수장이 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자질 논란에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대통령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까? 좀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틀째 진행될 질의에서도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는데 총리 후보자 인준에 키를 쥔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결하는 정치권의 일부 시선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임명은 별개라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한 다음에야 정 후보자 거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출 뿐입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떠났다며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지방선거 역풍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최저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처음으로 10대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으로 모두 7명인데요. 먼저 2004년 5월생으로 이번에 가장 어린 후보인 오신행 우안군 1번 후보는 만 18세로 출마 연령이 낮아진 게 우리나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다른 만 18세인 이재혁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된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알았다면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를 청소년 인권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경주 경주시 의원 후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월호 참사를 접하며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는데요.
18년간 살아온 고향 경주를 바꿔보겠다며 국민의힘이 강세인 경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모든 주민 수건 사업비를 공청회로 집행해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녹색당 활동을 해왔다는 녹색당 이건웅 제주도 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청소년이라면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생태법인 조례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만 19세 노서진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 역시 2018년에 정의당에 입당한 벌써 4년차 활동가인데요. 노 후보는 기후위기와 함께 청소년들이 미래를 막막해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기후 우울증을 거론하며 탄소 배출 절감을 공약했습니다.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신은진 후보는 공공기관 고졸 노동자 30% 의무 채용을 공약하면서 청소년 정치가 있어야 다양한 계층을 어우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회 천승아 후보, 학생들이 입시뿐 아니라 문화예술 등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싶다며 이를 통해서 MZ세대의 워라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마다 똘똘한 공약을 들고 당당하게 선거에 나선 10대 후보들. 아직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학업과 선거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출마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다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치러지게 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여야가 모두 인천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 유권자의 이제 규모를 보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인천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오로지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 다 가릴 것 없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천 계양을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견제와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초반에 선거의 분위기를 잡겠다, 기선을 잡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4년 전 선거에는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탈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대선 때도 대략 1.7% 차이로 지금 졌어요. 그래서 인천을 탈환해야 수도권의 탈환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명운이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예. 계양을 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이 상당히 처음에 여론조사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함으로써 인천의 분위기를 민주당 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견인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좀 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가 인천시장 선거에 그렇게 썩 긍정적이다? 아니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양 당이 지금 첫 번째 출범을 거기서 했습니다. 네, 인천이 이제 격전지로 떠오르고 그렇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지방선거의 판세 여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네. 호남 외에 제주 정도까지가 우세고요. 네. 세종이 조금 우세긴 한데 미세한 우세고 네. 나머지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정도가 우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경합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냉정하게는 오늘 투표한다면 4개 이기는 거죠. 수도권에 하나라도 이기면은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들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저도 이 대전, 세종, 광주, 나주, 전주 이렇게 계속 돌고지긴 천안을 돌아왔습니다만은 바닥 민심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대략 저희들이 최소한 9군데 이상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9곳 이상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민주당은 좀 조심스럽게 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약간 좀 불리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호남 3곳과 제주 정도가 가장 확실한, 4곳이 확실하다고 보일 수가 있고요. 세종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할 때마다 좀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박빙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3곳까지 이겨야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7, 8군데의 승리를 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2군데 이제 시장 단체장만 이겼잖아요. 네. 현재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가지 좀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20일 만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정부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제 좀 유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지금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다면은 구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그런 구도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도상의 불리함이 있으면요. 지금 좀 지고 있거나 뒤처져 가고 있는 상대 당에서는 인물로서 저 네. 구도의 불리함을 이겨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와 비교해서 야당의 후보가 인물에서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구도와 인물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방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대선 2차전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표가 좀 그 결집하는 막바지에 뭐 그런 그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민주당 쪽으로 좀 표가 더 이렇게 결집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지금 예산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추경안 같은 경우도 이번 지방선거 전에 만약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통장에 딱 입금이 된다면 그걸 네. 받아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권이 나에게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주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변수들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 변수들만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 좀 안 좋은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조기 등판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빨라. 조금 더 있다 나오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좀 먼저 나온 것이 부적절해 보여. 라는 여론조사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돼. 이런 여론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이재명 지사를 조기 등판시켰는데 그것이 과연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일까라는 것도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회의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막판으로 갈수록 이 선거 이제 판세를 좌우하는 것은 이제 중도표의 향배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최대 접전지라고 하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네. 여기서 이제 이 국민의힘과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냐. 여기서도 이제 이 중도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국민의힘에서 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지금 단일화를 강용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3번의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김원내 후보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은혜 후보랑 강용석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는요. 너무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이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 시점인 것이고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우파 쪽에서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분이다라고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하고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했을 때 과연 중도표가
김은혜 후보에게 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는 절대로 대통령을 선거 개입에 끌어들인 저러한 강용석 후보랑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그다지 이렇게 긴밀한 관계는 원래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양측 간에 좀 이렇게 신경전이 있는 거군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죠. 안철수 후보랑 나랑은 통과 제리 관계예요. 견원지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분당갑에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를 좀 보니까 강용석 후보에게 간 지금 지지층을 김은혜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안철수 후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생각하지 말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김은혜 후보랑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단일 후보가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또 한마디를 쐈죠. 아니 그러려면 진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을 때 선대위원장 맡아줘야지. 지금 우리 지도부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하겠다는데 왜 지금 다른 소리 하냐. 상의 좀 하고 제발 좀 저런 목소리 좀 내시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27일, 28일이 사전투표일이거든요. 그 전에 저는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강용석 후보는 저는 중도 사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완주할 겁니다. 라고 지금 계속 공언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계속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만큼 김은혜 후보가 얻지를 못해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지고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강용석 후보는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역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사퇴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졌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정치에 입당을 하고 싶어 하거나 그 속에서 정치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졌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에 좀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의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총리 공백 상황도 근데 내일 표결 관련해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없습니다.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뭐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겼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인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엔 이 정권이 지금 처음 출발했는데 우리가 발목 잡는 프레임에 걸리면 지방선거에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준해 줍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좀 정치를 아는 중진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인준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조사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냥 좀 인준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도부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오늘도 더 강한 표현을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질지 이거 참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제 당론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제 당론을 정했습니다. 자, 인준 다 부결시킵시다 라고 하는 당론을 정했어요. 근데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거 인준 안 해주면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니까 이거는 인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인준은 되고 당의 지도부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민주당이요, 요 정말 지도체제가 비대위 체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도 지도부가 상당히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유투표 하시라. 우리의 지도부의 입장은 반대이지만 의원 개개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라는 식으로 좀 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흥미진진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인준이 물론 이제 가결돼야 이제 좋겠지만 부결돼도 뭐 지방선거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겠죠. 첫 총리인데 첫 총리부터 제대로 인준을 받지 못해서 총리 없이 출범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총리를 알아봐야 되고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또 인준절차 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후딱 가버립니다.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선거는 정권을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총리는 인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니 만약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국민의힘이 받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발목 잡는 정당이야. 국정 운영 첫 출발을 방해하는 정당이야.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정호영 이 장관 후보자 인선 중에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까지도 거취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지명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화면 보셨죠?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 질문에 정호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왜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나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임명 안 한 것, 그 의미 좀 파악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명 처리하지 않았느냐. 지명 처리 안 한 그 의미도 파악을 하셔라. 나는 지명은 계속 하고 싶지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인준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엔 이미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께서 정호영 후보자는 장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여론조사 내용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정호영 지명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인준해 주세요 라고 민주당에 인준을 찬성할 명분을 줬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워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 인선과 국무총리 인선을 연계한 듯한 그 인상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예. 일단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도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분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에 역행하는, 민심에 반대하는 결정은 대통령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다지며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맹 강화로 중국 반발이 우려되는 데 대해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과민 반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이자 초일류 기술 집약 라인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나란히 찾습니다. 윤 대통령 첫 외교 무대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한 건데,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 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정상은 코로나19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현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매개로 전략적 공조를 펼치자는 뜻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을 돌아본 뒤 간단한 인사말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기술 동맹, 나아가 반도체 동맹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술 동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되는 한미 동맹. 하지만 미국과 반도체를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자국 견제로 생각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게만 반발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협력할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한중 FTA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치르게 된 한미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번 회담은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 준비까지도 마쳤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임에도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거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머무는 방한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더해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방한 기간 북의 도발이 탐지되면 한미 정상은 군 지휘 통제소로 이동해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받은 뒤 양국군의 후속 대응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도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한 상황에서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19까지 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원 의사를 타진한 의약품은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소개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며 이중 마스크를 권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동안 26만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63명이 됐습니다. 북한은 초기 대응 미숙의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예고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 것이라고 화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역과 장티푸스 등이 이미 확산한 상태에서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많은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또 우리 정부의 의약품 지원 제안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회에서도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는 비판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입단속에 나서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특수통 검사들 위주의 회전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장급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2, 3, 4차장과 대검찰청 감찰 1, 3과장까지 콕 집어 교체한 것도 눈에 띕니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실제 지휘하는 자리인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감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급하지도 않은 대검 감찰과장을 바꾼 건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아예 건너뛴 점, 지난 정부 때 요직을 꿰찼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법무연수원에 보내면서 정작 실제 근무지는 다른 곳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점도 논란입니다. 국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더 심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안 그래도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로 쇄신과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비판도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한 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무실과 자택,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이 대상이었는데 이미 핵심 관계자들도 대부분 조사를 마친 만큼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또 한 번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엔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고발된 산하기관 8곳 외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기 전 물러난 곳들로 검찰은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현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한 기관장들의 구체적인 임기를 확인하고 인사자료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초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김모 국장과 손모 과장, 박모 정책관 등 핵심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김모 국장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성실하게 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기소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두 달 후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로 처벌받으려면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 출범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정권범죄 합수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호가하던 가상화폐 루나. 그런데 이달 중순 갑자기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영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곳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연이율 19.4%라는 실현 불가능한 높은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이 유사 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알고리즘상 사업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확정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다단계 금융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이라던가 어떤 별도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어떤 이익을 보장해주고 또 그거를 다른 투자금으로 메꾸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의 신종 폰지 사기가 아닌가. 하지만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맞먹을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루나는 2주 만에 시가총액 57조 7천억 원가량이 증발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 5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만 1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기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합수단이 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건 이슈.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검찰 인사 역시 이제 이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이제 포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제 이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고 또 이 인사의 폭도 예상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주요 면면을 보면 어떤 기조로 인사를 단행했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검찰의 새 주요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좀 채워졌습니다.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게 됐는데 이 중앙지검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국회에 출석해서 이게 워낙에 공적인 사안인데다가 실기를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검찰로서는 불가피하게 좀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검차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검찰총장직 대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기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원석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또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것으로 유명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예산, 인사를 진두지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부분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는데 한동훈 후보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그 아래에 있는 산하에 있는 특수 1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번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이제 잘 나갔던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사들은 이제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인사가 너무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비판을 좀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또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측은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천되고 친여권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뭔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되돌린 거 아니냐라는 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맥락을 거두고 보면 사실 어떤 그 특수 검사들의 등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2,200명 정도 되는 검사 중에 특수 검사들은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굉장히 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제 임하고 있는 형사부나 아니면 공소유지를 필요해서 필요한 공판부를 좀 더 예우해주자라는 데 방점이 찍혔던 데 반면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어떤 그 수사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치우쳐져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어떤 등용이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사직한 것은 네.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를 한 거에 대한 반발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의 그 디지털 성범죄 그 대응 팀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임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좀 매듭지어야 될 업무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급작스럽게 원래 귀속했던 그 청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조치를 받으니까 좀 본인 입장에선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한 4년 정도 법무부에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귀할 때가 돼서 이 인사를 내린 것이다라고 또 검찰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지난 정권에서 이제 폐지했었던 그 부분인데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네.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분을 폐지시킬 때는 2020년도 한 1월경인데 보통은 이곳은 굉장히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와의 유착, 뭐 이런 고리, 이런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합수단을 전격적으로 좀 없앴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첫 일성으로 이 증권 그리고 경제범죄 합수단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48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지금 조직안이 나와 있는데 이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 그리고 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등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들도 한 12명 정도로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용을 갖춰서 이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민 경제 범죄에 방점을 찍었는데 사실 최근에도 코인 관련해서 사기로 고소장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사 성과를 낼 것인가도 관심사이고 또 하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과거의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또 일견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겨냥한 수사가 과연 속도를 또 낼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도 했었던 이제 이
루나 테라 네. 폭락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제 이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합수단에서 이제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겠군요. 예, 그래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이 코인이라는 게 입법적인 공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투자 또 처이기도 해서 사실상 금융위에서도 이게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어떤 당국의 힘이 입김이 미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상의 방치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미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지금 고소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이 부분의 성과를 내는 것이 또 이 검찰의 수사력을 검증할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과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네. 건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번 인사를 놓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좀 들어보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의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이제 이 요직에 이제 등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형사부 검사라든가 공판부 검사들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술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뭐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대단히 빠른 시기에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단행한 것인데 규모도 사실 적지 않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서민 범죄 그리고 서민들이 피해자인 이런 범죄들을 좀 정말 진두지휘하는 것은 형사부입니다. 네. 뭐 사기 사건이랄지 소액이지만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부서인데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도 이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또 공소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또 전담하는 것이 공판부 검사분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 한 10% 남짓한 그것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 어떤 인연이 있는 검사들의 영전을 보면서 아마 좀 쓴맛을 남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도 있고 사실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사실 풀어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 위헌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한쟁의 심판 등등을 뭐 TF를 통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사를 좀 빨리 단행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를 또 얘기해 보죠. 코로나 이 시국에서 이 의료인들 중에서 이제 일선에서 굉장히 또 고생했었던 직종 중에 하나죠. 간호사분들, 이 간호사분들의 이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이제 별개의 법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호법을 이제 제정하는 것을 두고 좀 계속 좀 추진 중인데요. 자, 이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대립이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법안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 법은 간호법이라고 해서 새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 중에 직종으로 해서 별개로 법안을 갖고 있는 그 직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분들은 이 간호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처우 개선 등의 문제가 법률로서 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제일 논쟁적인 법률 문제는 이 업무 범위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원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 보조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도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관련 소위에서는 진료 보조에 필요한 업무라고 해서 사실상 톤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피 이 간호사들은 이 태움 문화라고 해서 상당히 뭐 이른바 이 괴롭힘 문화 같은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방치하고 정책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적정 노동 시간을 좀 보장해 주도록 이런 법령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간호사협회의 입장입니다. 네. 뭐 근무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법적으로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이 의사라든가 네. 또 다른 이제 의료계의 다른 직종과의 어떤 그 갈등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이라는 게 제정되면 아마 의사협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뭐 크게 문제 없는 법률로 정비가 될 수 있어도 차츰차츰 다른 직역에 대한 침해가 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 처음에 이게 진료 행위인지 진료 보조 행위인지에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게 진료 행위라고 하면 단독으로 개설해서 간호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사협회의 또 의구심 어린 시선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왜 간호법이 이 직종, 의료인 중에 간호사에게만 필요하냐.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본인들의 이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 행동까지도 하겠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불사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호 업무를 맡는 그 직종이 사실은 이제 간호사 외에도 약간 좀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들도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또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이번에 제정되기로 한 간호법에도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또 차별점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호조무사들은 또 간호사협회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의료계 이제 내부의 갈등이 일반 그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더 이제 피해가 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장 기간 등은 내일 발표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건 2달 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7일에 62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2만 명대로 내려오기까지 9주가 걸렸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환자 2만 명대는 지난 2월 3일 이후 15주 만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95일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 규모가 뚜렷이 감소하면서 관심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를 선언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에 제공되던 치료비 지원 등이 중단됩니다. 다만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위험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환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의 접촉면회 허용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선 흐름이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2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공공이 개인에게 지급한 돈,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실질 소득은 6%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4.6% 증가했고 상위 20%인 5분위는 11.5%가 늘었습니다. 1분위는 분기 기준으로, 5분위는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최고입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또 서비스 업황 개선에 따른 사업소득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수혜금 증가한 소득 원천별로 각각 다 증가폭이 좀 컸기 때문에 대표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비율은 6.20배로 3분기 연속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5분위 비율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있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해석도 곁들였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평가에서는 총소득이 증가하고 분배 상황도 개선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상황 인식이 바뀐 겁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 6천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 주제 취재한 권희범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월간 유이저 이번 달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인데요. 오늘은 결혼과 출산이 빠진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앵커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결혼과 출산이 빠진 가정이요. 글쎄요. 네. 네, 아마 많은 분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결혼도 출산도 아닌 가정의 모습, 바로 비혼 입양 가정입니다. 비혼으로 두 아이를 입양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백지선 작가의 가정 이야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가 없어서 결혼은 못하게 됐지만 애는 갖고 싶어서 이제 비혼으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외계인 아니었어?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 저는 민체조나 운동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자신 있는 첫째입니다. 좋을 때는 맛있는 거 사다 드실 때. 역시. 그리고 가장 미울 때는 공부시켜. 몸이 안 좋을 때인데 그때도 공부시킬 때. 그때가 진짜 미웠어요. 아마 어린이집 다녔을 때 아니면 초등학생 다녔을 때 그쯤 사이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됐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런 생각.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계속 잘 지내면 되겠지 하면서. 지금은 만나고 있긴 한데 예전에는 많았죠. 막 그것 때문에 따돌림당한 것도 같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왜 따돌림을 당할 거라 생각했어? 따돌림 당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친구가 없어지고 그럴까 봐 걱정했었거든. 왜? 어디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봤어? 아니 그냥 한 문장으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계셔도 저는 화목하다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명 안 계셔도 이제 화목은 할 수 있으니까, 가족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저랑 또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게 또 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또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게 좀 자기한테는 그럴 기회도 없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가 좀 미웠을 때 물어봤더니 공부시켰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뭐 일반적인 가정하고 크게 다른 모습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면 어떻던가요? 실제로 만나봐도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잠깐 언급됐지만 새 모녀가 외모까지도 정말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비혼이나 입양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백지선 작가가 2명의 딸이 귀가 후 간식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봐주는 등 다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모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혹시 어떤 그 편견이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좀 속상하거나 불편함을 겪는 게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백 작가의 첫째 딸은 자신의 입양 사실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네. 백 작가도 이 부분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은 비혼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취재했는데요. 이 내용 다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회원수 1만 명이 넘는 입양 관련 온라인 카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댓글도 꽤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낯선 개념, 비혼 입양.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자녀를 길러본 입장에서는 적극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모든 그 이치가 정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라야. 만약에 훗날 키울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입양을 통한 방법으로는 키울 수 있지 않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물음에 여성의 28.8%, 남성의 32.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10여 년 전인 2010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정 답변은 줄고 긍정 답변이 높아지는 추세는 분명하지만 바꿔 말하면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입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데다 혼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입양기관은 입양자가 비혼일 경우 이런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아이를 함께 양육할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까지도 진행하면서 확실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도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아이 입장에서 따져야 할 현실적인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지. 편견을 깨고 가정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입양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비혼, 부모, 미혼 부모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편견을 뚫고 비혼으로 아이 둘을 입양해 화제가 된 백지선 작가는 진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봄을 주고받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돌봄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YTN 권희범입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비혼 사례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에 앞서 이제 입양 방법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입양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입양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입양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통계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신자 입양 통계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네. 독신자가 입양한 사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모두 4건에 불과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전체 건수가 매년 400건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입양기관 관계자도 현실적인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 공동의 양육자가 있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비혼 인구 등 가정 형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비혼 입양 가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계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고 있고 아마도 이제 공식적인 이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개념의 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양과 관련해서 이 비혼 입양과 관련해서 제도 좀 조금씩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입양과 관련된 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입양의 두 가지 방법 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지난 2006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입양할 부모의 조건에 결혼 중일 것이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결혼 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입양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죠. 네. 앞서 보신 백지선 작가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입양의 두 번째 방법, 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 중 입양하는 부모에게 친권을 넘겨주는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요. 이 입양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곧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분명한 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되던 제도가 독신자에게도 허용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짚어볼 수 있고 월간 유의적 갈수록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주제는 1인 가구입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는 통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가정인 셈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세대별 1인 가구를 만나서 이들을 향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간 누구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의 전황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한 다리 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려는 것입니다. 대전차 지뢰 등 폭약을 다리 밑에 쌓아놓고 전선을 연결한 후 버튼을 누르자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며 다리가 무너집니다. 수도 키이우 방어에 이어 제2도시 하르키우도 대부분 수복하는 등 최근 전장의 기세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누구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을 빼앗겼고 크림반도와 친러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장기전에 대비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점령지에 친러 지방정부를 세우며 주민투표를 통한 병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지자 계엄령을 연장하고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수복을 다짐했습니다. Енергодар, Маріуполь і всі
Наші міста і громади, які перебувають під окупацією, під тимчасовою окупацією, мають знати, що Україна повернеться.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지 지키기에 들어갈 경우 양측의 공방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일부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들 지역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나토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